여행의 이유. 레베카 솔릿은 걷기와 방랑벽에 대한 에세이에서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생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방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철학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 이를테면 사상은 옥수수 같은 곡물과 달리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하기로 어렵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한 곳에 머물기 어렵다는 것, 인맥이나 터전의 얽매인 직업, 대표적으로 정치인이나 농민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발상은 무게가 없다. 지혜도 그렇다. 기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무형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어딘가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먹고 살기에도 유리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들도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찾아 천하를 유랑했다. 솔릿은 음악가와 의사도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유랑 생활을 했다고 말한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의사가 왕진을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구급차가 없던 시절,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를 돌보려면 의사가 가방에 간단한 의료기기를 넣어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였다. 에바 보바리의 남편 샤를도 왕진을 다녔다. 우리나라의 옛날 음악가나 이야기꾼들도 유랑했다. 영화 서편제는 장터를 따라다니며 판소리를 해서 먹고 사는 부녀의 삶을 그렸다. 판소리는 호메로스와 같은 고대 서사 시인들이 하던 것과 비슷하다. 음악의 이야기를 실어 청중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지금도 음악가들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막론하고 곳곳을 떠돌며 공연한다. 소설가는 어떨까? 나는 전업이니 어디 묶여있지는 않다. 구상같이 필 능력은 무게가 없어 어디로든 지고 다닐 수 있다. 전 세계의 많은 작가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뉴욕이나 바르셀로나, 런던, 파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때 나도 그런 삶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작가들은 주로 영어나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페루에서 태어났지만 마드리드에서 산다. 칠레 출신의 이사벨 아옌데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살만 루슈디는 뭄바이에서 태어났지만 런던을 거쳐 지금은 뉴욕에 정착했다. 작가의 뇌는 들고 다니기 어렵지 않지만 그 뇌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모국어로 짜여 있다. 작가는 모국어에 묶인다. 프랑스 작가 르 클레지오가 나의 조국은 모국어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망명이나 피난길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마이너 언어권에 속한 작가는 모국어와 양수처럼 편안히 감싸주는 곳에 있으려 한다. 뉴욕에 머물 때는 인터넷 시대였고 접속만 하면 모국어로 된 텍스트, 예컨대 뉴스나 블로그 등을 읽을 수 있었다. 컬럼비아 대학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한뿐 아니라 북한 자료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걸로는 충분치 않았다. 언어가 창작의 연료라면 그 연료에는 등급이 있다. 나의 동료 작가들을 만나는 일이 언제나 즐거운 것은 그들이 동시대 최고 수준의 언어로 독특한 화제들을 진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쉴 새 없이 변하고 언어에 민감한 이들은 시시각각 낡아가는 언어들을 금세 감별한다. 모국어의 바다를 떠나면 이런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고 언어의 신선도에 덜 민감해진다. 작가는 우렁찬 목소리보다는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 없는 음성으로 낮게 읊조리는 소심한 목소리에 삶의 깊은 진실이 숨어있을 때가 많다. 그런 웅얼거림들을
잘 들으려면 발화자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행에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작가라면 한 번쯤 받아보는 것이다. 여행에서 영감을 얻는 기억이 나는 거의 없다. 영감이라는 게 있다면 언제나 나의 모국어로 주로 집에 누워있을 때 왔다. 작가라 좋으시겠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같은 말도 자주 듣는다.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는 있다. 검은 꽃은 과테말라의 안티구아에서 앞부분을 썼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뉴욕에서 시작해 거기서 끝냈다. 그러나 그게 전부다. 나는 많은 나라와 도시를 여행했고 때로 한 곳에서 몇 년 동안 머물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낸 20권이 넘는 책들 중에서 단 2권만이 모국어의 영토 밖에서 쓰였다. 심지어 여행기도 집으로 돌아와서 썼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글을 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지는 않는다. 여행은 오히려 그것들과 멀어지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격렬한 운동으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 마침내 정신의 편안함이 찾아오듯이 잡념이 사라지는 곳, 모국어가 들리지 않는 땅에서 때로 평화를 느낀다. 모국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언어의 사소한 뉘앙스와 기색, 기미와 정취, 발화자의 숨은 의도를 너무 잘 감지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고요와 안식을 누리기 어려워졌다. 모국어가 때로 나를 핥히고 상처내고 고문하기도 한다. 모국어를 다루는 것이 나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늘 편하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의 나무처럼 여행에서 겪은 일을 쓰기로 마음먹을 때도 있다. 그런 영감조차 집에 돌아왔을 때에야 떠오른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게 현재 시제로 서술된다. 과적 픽업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유적의 규모와 그 유적을 부수어버릴 듯 맹렬히 자라고 있는 나무의 위용에 압도된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라는 주체가 있지만 그 주체를 초월하는 생생한 현재가 바로 눈앞에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원경으로 물러난다. 범숙한 인간이 초월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자아가 지워지고 현재가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의미로 육박해오는 이러한 초월의 경험은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야 언어로 기술할 수 있다. 언어로 옮겨진 후에야 비로소 그것은 생각이 되어 유통된다. 유통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기억은 창고 깊숙한 곳에 묻혀 잊혀진다. 고대 그리스와 달리 이제는 생각을 들고 몸소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것은 책으로 묶여 도매상과 서점을 통해 스스로 돌아다닌다. 생각과 경험의 관계는 산책을 하는 개와 주인의 관계와 비슷하다. 생각을 따라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이 생각을 끌어내기도 한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생각으로 정리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은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 보통의 인간들 역시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하지 말았어야 할 말부터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이게 된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불안한 미래는 피하는 게 상책이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게 된다.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그 경험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으로 바꿔 저장한다. 영감을 쫓아 여행을 떠난 적은 없지만 길 위에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